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또 경영학 박사시기도 한 분이 쓰신 글인데요. 감정노동, 무게와 위로의 처방, 여기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중요한 주제죠. 네, 이 글을 통해서 저희 목표는요. 감정노동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또 가장 중요하게는 그럼 그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덜어낼 수 있을지 이런 실질적인 통찰을 얻어보는 겁니다. 그냥 정보 요약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이나 감정 관리에 좀 바로 적용할 만한 그런 지혜를 찾아보려고요. 네, 아주 시의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작부터 글 내용이 상당히 강렬해요. 뭐 하루에 100통 넘는 전화를 받으면서 못 배운 X 이런 욕설 듣고 또 규정상 안 된다고 한마디 하면 막 협박이랑 저주가 쏟아지고 이런 콜센터 상담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네. 정말 힘든 현실이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감정노동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먼저 이 감정노동이라는 말 자체부터 좀 명확해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그래서는 이걸 그냥 뭐 감정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상품화한 노동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상품화. 네. 그러니까 직업적인 판단, 전문성 이런 게 필요한 꽤 고품격의 상품이고 그래서 체계적인 훈련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내 진짜 속마음은 딱 숨기고 조직에서 요구하는 그 감정을 얼굴에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거죠. 바로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핵심인데 그게 바로 감정 부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emotional dissonance라고 하죠. 감정 부조화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뭐 분노라든지 좌절감 같은 거. 근데 직업적으로는 보여줘야 하는 감정? 예를 들면 아주 친절하고 공감하는 듯한 모습? 이게 서로 부딪힐 때 생기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느끼는 거랑 표현해야 하는 게 다를 때 오는 그 괴리감이군요. 그렇죠. 글쓴이는 뭐 콜센터 상담사 말고도 여러 예를 들어요. 아주 격한 배역 연기하고 나서 현실 감정이랑 분리가 잘 안 돼서 정신과 치료받는 배우도 그렇고요. 네네. 또 성도들의 온갖 힘든 사연 다 들으면서도 항상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모습 보여줘야 하는 목회자. 아, 그것도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담자의 그 어둡고 어떨 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무의식 속으로 같이 들어가야 하는 상담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다 감정 부조화의 고통을 겪는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라고 설명해요. 단순히 그냥 웃는 거 이상인 거죠. 아주 깊은 내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글에 인용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보니까 이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죠? 콜센터 상담사들 중 거의 절반이요. 절반가량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해봤대요. 절반요? 와. 네. 그리고 3분의 2는 실제 업무 관련 질병 진단을 받았고 또 3명 중 1명은 정신과 치료 경험까지 있다고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상황인가 싶어요. 심각하네요, 정말. 네. 요구되는 업무 강도나 전문성은 계속 높아지는데 정작 근무 환경은 뭐 저임금에 쉴 공간도 제대로 없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 눈치 봐야 한다고 하니 네. 게다가 또 일상적인 폭언이나 성희롱에 그냥 노출되고 심지어 뭐 청와대니 검찰이니 이런 권력기관 들먹이면서 협박하는 그런 소위 진상 고객들까지 상대해야 한다니 그 심리적인 압박감은 뭐 상상하기 어렵죠. 이게 바로 그 고객은 왕이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 산업의 기본처럼 여겨지는 이 말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다 고객 만족 외치는데 정작 그 만족을 만들어내는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감정, 그 정신 건강 문제는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닌가? 네, 바로 그 점을 이 글쓴이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감정 노동에 대해서 충분히 체계적으로 교육하거나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현장에 투입시킨다는 거죠. 아, 준비 없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떤 시스템의 문제나 과도한 요구 때문에 생긴 결과로 보기보다는 그냥 그 개인의 성격이 좀 약해서 아니면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 탓으로 돌리는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정말 베테랑 상담사가 다뤄야 할 그런 복잡하고 민감한 불만 사항이 있잖아요. 그걸 아무런 준비나 보호장치도 없이 그냥 신입 직원한테 덜컥 맡겨버리는 식이죠. 이건 뭐 개인의 엄청난 위험에 그냥 빠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듣고 보니 한국의 고객 서비스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가 참 아이러니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 이면에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감정 노동 강도가 있는 거니까요. 네. 최근 통계 보니까 한국 직장인 5명 중 1명이 감정 노동자에 해당한다던데 이건 뭐 특정 직업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이슈로 봐야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이런 높은 감정 노동 강도 배경에 있는 우리 한국 문화의 좀 독특한 면들을 분석하는데요. 이게 꽤 흥미로워요. 어떤 점들이죠? 첫째로는 우리가 정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불만을 표현할 때는 또 굉장히 격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평소엔 따뜻하다가 한번 터지면 네, 그렇죠. 한번 감정이 상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 폭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한해 정서를 언급하던데 이건 어떻게 연결될까요? 글의 분석을 보면요.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쌓여온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평등에 대한 분노, 즉 그 한이 있잖아요. 그게 서비스 현장에서 겪는 아주 사소한 거절이나 무시에도 훨씬 더 민감하게 또 격렬하게 반응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 못 받는다는 느낌이 엉뚱한 대로 표출될 수 있다. 네, 서비스 직원에게 부당하게 표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특유의 그 빨리빨리 문화, 성격 급해서 자기 요구가 즉각, 완벽하게 해결 안 되면 못 참고 쉽게 폭발하는 경향? 이게 또 서비스 현장에서 반말, 욕설, 심지어 위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고 분석합니다. 와, 종합해보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결국은 그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감정 노동자들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사되고 해소되는 그런 구조처럼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감정 노동자가 월 평균 1.3회의 폭행 위협, 그리고 무려 7.3회의 욕설을 경험한대요. 한 달에 7번 이상이요? 그러니까 글은 이게 결코 개인의 나약함이나 특정 직업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과 문화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병폐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떨 땐 가해자가 되고 또 어떨 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게 해요.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다루기 힘든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감정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4가지 감정의 법칙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법칙은 강한 감정은 약한 감정을 다스린다. 네, 그렇죠. 우리 뇌는 한 번에 여러 감정을 강하게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포나 분노 같은 아주 강렬한 부정적 감정이 확 올라오면 사랑이나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힘을 잃고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긍정적인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군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반서가 되고요. 두 번째 법칙이 특히 흥미로운데요. 뇌는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뇌가 구분을 못한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고 그걸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는 그게 진짜 내 깊은 감정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생각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보다는 그 생각과 말에 맞춰서 현실을 좀 재구성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거나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럼 감정 노동 상황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비록 겉으로는 직업적인 미소를 짓고 있더라도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나 자기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냥 뭐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뇌를 약간 속여서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세 번째 법칙은 나쁜 감정은 독, 정신톡신, 멘탈 톡신이 되고 좋은 감정은 약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는 분노, 무기력, 죄의식, 수치심 이 4가지를 최악의 정신적 독소로 꼽아요. 분노, 무기력, 죄의식, 수치심. 네, 이런 감정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막 촉진하고 우리 정신 에너지를 고갈시키죠. 반대로 사랑, 평화, 기쁨, 자유 같은 감정은 정신건강에 약처럼 작용해서 회복력을 높여준다고 하고요. 마지막 4번째 법칙은 감정은 전염된다는 거군요. 이건 뭐 일상에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이 짜증내면 나도 괜히 기분 안 좋아지고. 맞아요. 이 법칙은 2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낸다고 느끼는 거. 내 감정을 상대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네. 다른 하나는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상대방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마치 내 것처럼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이 불안해하면 나도 덩달아 불안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아, 네네. 있어요. 그래서는 특히 우리가 피곤하거나 지쳤을 때 이런 감정 전염에 더 취약해진다고 경고해요. 감정노동 환경에서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되니까 이 감정 전염을 잘 차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감정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래서는 감성지능, EQ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네, EQ. 중요하죠. EQ는 흔히 마음의 지능이라고도 부르는데 자기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인식, 또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표현, 스스로 잘 조절하고 다스리고 조절, 더 나아가서 타인 감정을 읽고 공감하면서 원만한 관계 맺는 능력, 대인관계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는 데니얼 골먼이 제시한 5가지 영역, 자기감정 인식, 자기감정 다루기, 동기부여, 타인 감정 인식, 타인 감정 다루기, 이걸 소개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아주 강력한 주장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는 지능지수, IQ 있잖아요. 이게 실제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기여하는 비율은 고작 10%에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에서 90%는 바로 이 감성지능, EQ에 이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80에서 90%요? 와, 정말 엄청난 비율인데요? 네, 입사는 IQ로 하지만 승진은 EQ로 한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EQ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EQ가 높은 사람들은 일단 자기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고요. 충동적인 감정 반응을 잘 조절할 수 있어요. 또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읽어내고 공감하면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이 흔히 영업의 귀재라든지 인간관계의 마술사 이렇게 불리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아요. 근데 EQ는 단순히 사회적 성공 이걸 넘어서 사랑이나 열정, 배려, 헌신 같은 이런 인간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 내면의 성숙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감정 노동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이 EQ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 감정 노동의 무게에 막 짓눌렸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좀 돌볼 수 있을까? 그래서는 아주 실용적인 3가지 처방을 제안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기. 네, 이게 바로 EQ의 첫 번째 요소인 자기 감정 인식하고 딱 연결되는 거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이 분노가 정말 정당한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요인 때문에 좀 과장된 반응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일단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 거기에 그냥 빠져들지 않고 한 발짝 딱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 있잖아요. 맞서 싸우거나 반격, 아니면 무기력하게 그냥 받아들이거나 항복, 혹은 아예 외면해버리는 회피, 이런 거 대신에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쉬라고 조언해요. 숨쉬기. 네. 그리고 속으로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저 사람의 문제일 뿐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는 자기 대화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속으로 외치는 거, 이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팁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럼 2번째 처방은 뭔가요? 두 번째는 상대의 감정에 주목하기입니다. 이건 EQ의 타인 감정 인식 그리고 타인 감정 다루기와 관련이 깊어요. 상대방이 왜 저렇게 격하게 화를 내는지, 혹시 그럴 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그 감정 이면에 숨겨진 진짜 욕구는 뭘까? 이런 걸 좀 차분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상대의 그 격한 감정에 나도 모르게 전염되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한 감정의 4번째 법칙, 감정은 전염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 맞아. 전염. 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관계에 집중하고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때로는 좀 비합리적인 요구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린다는 속담 인용하면서 고객의 분노가 사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문제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뭐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와서 괜히 상담사한테 화풀이 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바로 그런 경우죠. 이때는 감정적으로 맞먹대응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멈추고 촉으로 저 사람은 지금 뭔가 다른 힘든 일이 있나 보군. 집에 가면 다시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리적인 거리를 딱 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하하, 약간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 감정을 지키는 방법이군요. 그렇죠. 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거죠. 재미있으면서도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뭔가요? 세 번째는 적극적인 감정 케어의 필요성입니다. 나쁜 감정, 아까 말한 정신독신은 쌓아두면 반드시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해소하고 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쌓아두지 말고. 그렇죠. 그날 받은 스트레스나 감정에 찌꺼기는 그날 시손에는 감정 샤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동료,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안이 될 수 있고요. 혹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경험 나누고 지지하는 자조 모임, 셀프헬프 그룹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방법들로도 좀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상담 전문가를 찾는 걸 더 이상 특별하거나 부끄러운 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몸 아프면 병원 가듯이 마음이 힘들면 마음 전문가를 찾는 게 당연하고 건강한 선택이다. 이런 인식이 중요합니다. 네, 인식이 바뀌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글쓴이가 마지막으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우리가 타고난 감정 처리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는데 여러 이유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감성지능 EQ는 고정된 게 아니라 꾸준한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개발 가능하다는 거군요. 다행이네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유경 박사의 글을 통해서 감정노동의 실체, 또 그 무게,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심각성, 그리고 감정의 작동 원리나 EQ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 감정노동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처방, 내 감정 제대로 보기, 상대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 마음 돌보기, 이게 여러분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 감정 노동에 대한 이해는요, 비단 콜센터 상담사나 서비스직 종사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또 가정에서 가족과의 소통, 심지어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까지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는 크고 작은 감정 노동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어디에나 있죠. 네. 따라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가 좀 더 건강하게 상호작용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각자는 자신의 감성 지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네, 잠재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글 말미에 나오는 이 문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작아서 세계를 다 담을 수 없지만 인간의 가슴은 넓어서 우주를 품을 수 있다. 숨을 크게 쉬자. 아, 좋은 말이네요. 네, 어쩌면 감정노동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의 가슴에 한없이 좁아져 있다고 느낄 때 이 말을 떠올리면서 잠시 멈춰서 깊은 숨을 쉬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말이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작은 울림을 남기는지 잠시 자신의 감정 세계와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